마이크 셀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300만 달러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뻥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뻥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5년 이내에 비트코인이 금시총을 추월합니다. 그러니까 전망을 좀 늦춰보더라도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금시장을 추월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홍익희 교수님 모시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홍익희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무역진흥기관 코트라에서 32년 근무하면서 해외 7개국에서 한 1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코트라를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세종대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대학마저 정년퇴직을 당하고 지금은 인생 산막을 자유로운 글쓰기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무섭게 상승을 했고 또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10만 달러 위에 안착하지는 못했지만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지금의 장세는 한마디로 우리가 천지개벽이라는 말에 어울릴 정도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가상자산 시장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하는 시장인데 우선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과거에 암호화폐의 가장 큰 적은 미국의 규제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상황이 급변해서 친암호화폐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현상이고 다음으로 과거에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게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제는 개인 주도 시장이 아니고 기관 주도 장세로 빠르게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들이 이제는 기업의 그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비트코인 같은 투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고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가상자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면 미국의 적대적 규제에서 친암호화폐로 정책 변화를 했다 그러는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SEC이라고 그러죠. 여태까지는 항상 규제 일변도였어요. 암호화폐에 관한 한은. 그리고 미국의 정치가들은 물론이고 월스트리트 금융가들도 암호화폐는 달러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더 이상 잘하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개발된 암호화폐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리플이에요. 이더리움보다도 먼저 개발이 됐는데 리플은 이게 원래 은행의 송금을 돕기 위해서 나온 중앙화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니까 탄생 목적 자체가 송금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송금 능력 하나만큼은 이게 굉장히 탁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보내는 거, 즉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수료나 환전료도 많고 굉장히 불편해. 며칠 후에나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그런데 리플이 탄생하고 나서 이거는 싸고 빠르고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이 송금 시장에서 큰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한마디로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이게 큰 적으로 등장하고 잘못하면 스위프트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증권이니 뭐니 여러 가지 저거를 씌워서 리플을 규제해 왔었는데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스위프트를
가능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뀌면서 이 스위프트 시스템이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포기하기 힘든 이유가 그간 이 스위프트 그 메시징 시스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국 보안에 관계되는 이런 걸 걸러낼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테러 자금이 들어온다거나 불법 자금이 들어온다거나 마약 자금 같은 것들을 그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서 그간 여러 가지 걸러낸 시스템이 돼서 스위프트를 쓰면은 나름대로 그들의 노하우가 그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자지급에서 전자지급으로 다이렉트로 이동하는 암호화폐가 송금에 쓰이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이런 테러 자금 같은 거를 지금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은 팔란티어라는 그 업체 알죠? 그런 업체가 미국의 정보기관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그런 걸 걸러낼 수 있는 데이터나 분석 기술이나 이런 거를 지금 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위프트 시스템만큼 안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계속 고집할 수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인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더 지나봐야 확실한 그 추이를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미국 행정부가 바뀐 건 알겠는데 그와 동시에 치러졌던 미국 총선에서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의 성향을 보면 하원 435명 중에서 친암호화폐 성향이 247명, 반암호화폐 성향이 113명으로 압도적으로 친암호화폐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습니다. 하원도 100명 중에서 4분의 1씩 그 갈기 때문에 이번에 25명이 뽑혔는데 그중에서 친암호화폐가 15명, 반암호화폐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원이건 하원이건 이제는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당을 들여다보면 공화당은 예전서부터 친암호화폐 성향이 강했는데 민주당조차도 과거에는 반암호화폐 성향이 강했던 민주당조차도 이제는 과반수 이상이 친암호화폐 의원들로 이제 꾸며졌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조차도 과거에는 규제 일본의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지원 위주, 그러니까 건전한 정책 위주의 친암호화폐 법안이 발의되고 이제 제정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친암호화폐로 돌아서서 앞으로는 많은 그 양상이 바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트럼프나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그 이렇게 바뀐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아들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선거 캠프에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이 진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트럼프 아들들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디파이 프로토콜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플랫폼과 코인을 만들어서 이미 출시를 했고 우리 한국 같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될 텐데 미국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상충의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트럼프 일가가 지금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민주당 출신으로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왔던 그 로버트 케네디 후보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이 암호화폐 공약을 치고 나왔습니다. 그 양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암호화폐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본인이 되면 정부 예산도 모두 블록체인에 올려가지고 모든 국민이 그 기록을 보고 공개되도록 만들겠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거래통화로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 공약의 많은 부분을 자기 걸로 흡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들이 이렇게 바뀐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지난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급증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민의 22%가 지금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5명 중에 1명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숫자가 약 한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미국의 유권자 숫자가 2억 4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8천만 명이라는 게 유권자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한 사람들의 표심을 잡으면 이제는 당선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가들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바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주당이 되건 공화당이 되건 대통령이 바뀌건 국회의원이 바뀌더라도 이 투자자들의 표심을 그들이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생태계가 튼튼해지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그래프가 지난 2년 동안의 그 암호화폐 투자자의 변화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2년 7월 달만 해도 17%였던 게 24년 4월 달에 22%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과거에는 개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기관 주도 장세로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 아시다시피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발행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과거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같은 걸 투자를 하려면 몇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세금 문제가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회계 장부에 기록해야 될지,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산다 그러면 사서 이걸 어디에 보관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걸려서 사실상 그들이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서 이거를 읽어야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손쉽게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의 길이 열린 거죠. 근데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의 속성을 보면 그들은 두 가지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냐면 하나는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거시경제 흐름이 안 좋은 쪽으로 흐르면 그들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다라는 게 그들의 2대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정부 정책이 암호화폐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시장에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서 정부 정책조차 친암호화폐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시 경제 흐름만 견조하다 그러면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 겁니다. 그게 올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은 기관 투자자 수가 한 944개인가로 파악이 됐어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기관 투자자의 숫자가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는 기관 투자자들의 한 9% 정도 되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입질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형 투자기관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관 투자자의 참여 수도 늘어나고 이제는 대형 금융기관들도 입지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도한 세력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본 운용사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또 그들로 인해서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에 거대한 융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의 레리 핑크 같은 양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ETF라는 안전한 상품에 노출된 것은 이게 금융혁명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그리고 모든 금융의 자산 토큰화가 두 번째 혁명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모든 금융이 이게 토큰화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랙록은 이미 비들이라는 자산 토큰화 펀드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체이널리시스라는 보고서에서 어떤 보고서를 냈느냐 하면 북미 곧 미국과 카나다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의 약 70%가 한번 거래할 때 금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큰 금액을 하는 거는 개인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미국 자산운용사들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한마디로 기관들이 투자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만 하더라도 한 940여 개사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개인 주도 장세가 한 70%, 기관들이 들어온 게 한 30% 정도의 비중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들이 한 30%의 비중, 그리고 기관들의 비중이 한 70%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은 기관들이 주도하는 이제 장세가 될 겁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기관 주도 장세로 인해서 미국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거래량의 지금은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미국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량의 한 70% 정도는 이게 기관들이 주도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금 매집에 국가 영향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응을 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미국은 비트코인 매집으로 지금 선회를 하는 것 같고, 시장도 그런 쪽으로 지금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과 미국의 비트코인 이런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비트코인 거래나 채굴을 대부분 주도했던 나라는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기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싼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중국의 채굴 비중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한 90%를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의 3분의 2 이상은 고향이 다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채굴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부호들이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해외로 자본 유출을 하더라라는 정황을 파악하고 2021년 5월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사업 일체를 다 금지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 채굴 비중이 한 70% 됐었는데 그게 일시에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채굴업자들이 숨죽이고 채굴을 다 중지시켰어요. 그러다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다시 채굴을 하기 시작해서 그해 말에 한 21% 정도 채굴 비중이 늘어났는데, 현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비트코인의 55% 정도를 중국이 채굴합니다. 그리고 이 틈을 파고 들어와서 미국이 나머지 한 40%는 미국이 채굴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채굴의 95%가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미국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전체 다 합쳐도 한 5% 정도. 이렇게 지금 양대 국가로 나눠져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저번에 유세에 그랬죠. 이 채굴의 100%를 미국이 하게끔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완전히 미국이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지금 미국의 채굴 경쟁력을 보면, 한마디로 전기료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쌉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미국의 전기료가 중국보다는 약간 비쌌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와서 중국보다도 미국의 전기료가 훨씬 싸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채굴을 금지하니까 사실 중국에서 채굴하던 많은 업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전기료가 중국보다도 더 싸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마다 전기료가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전기 단가들이 틀려요. 그런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다시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기후협약이나 이런 걸로 석탄은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전기 생산을 서구 나라들은 이제 안 하는 추세인데, 미국은 그런 업체들이 다시 전기를 생산하면서 특히 그런 쪽에 채굴 업체들이 많이 가 있고, 특히 석탄으로 생산하는 발전소의 심화 전력, 그러니까 밤에는 전기료가 더 싸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크게 텍사스 쪽하고 뉴욕 서부서부터 이 동부 쪽에 이 두 군데가 채굴 클러스터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기업들의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서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은 거는 4년 전부터 담기 시작했는데 그 주식이 그간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4년 동안에 비트코인은 4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레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자그마치 4년 동안에 1620% 올랐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426% 올랐을 때 마이크로 스트레치는 그것의 360%, 3.6배 정도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보다 오히려 비트코인 관련 주식인 마이크로 스트레치에 투자한 사람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죠.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레치뿐만 아니라 채굴 관련 기업이라거나 하여튼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의 상승률이 비트코인 현물 상승률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것을 일본에 있는 기업이 쫓아서 했는데 메타플라넷이라는 기업인데 거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한 6개월뿐이 안 되는데 6개월 동안에 그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200%나 올랐어요. 그러니 주식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렇게 주식이 크게 뛰는 걸 보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 간접 투자에 뛰어들 수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난 12월 10일 날 그들의 현금 자산이 한 760억 달러 정도 있는데 우리도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사가지고 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자라는 세력과 또 그 얘기를 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이 있더라. 그러니까 회사의 큰 줄기를 그런 위험 자산을 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주주사안을 주주들한테 발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하면 부결표를 좀 던져주십시오.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아직은 이게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표결 결과는 안타깝지만 부결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름대로 어떤 상징성과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기업에서 지금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아마존에서 주주들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미 이제 이게 화제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기업들의 생각보다는 빨리 파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2월 15일에 뭐가 있었냐면 새로운 재무회계 기준이 시행됐습니다. 이 재무회계 기준은 그간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면 이거를 어떻게 회계평가를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불분명했어요. 이거를 산 가격에 장부 가격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팔아서 이익이나 손실이 확정된 다음에 그거를 평가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일 당시의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통일을 했어요. 한마디로 공정가치를 인정한다 그러는데 공정가치라는 게 한마디로 특정일 당시의 시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 기준도 이렇게 명확하게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담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퍼질 거냐 하면 여태까지는 자사주 가격을 부양시킬 때 자사주 소각을 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10조 원을 들여서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재로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삼성전자 주가를 떠받치는 약효가 이틀뿐이 안 갔어요, 사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만약 그 10조 원으로 비트코인을 샀으면 자사주 부양 효과도 더 커지고 그 다음에 허공으로 날리는 돈이 아니고 10조라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훨씬 그 가치를 더해서 회사의 자산 가치는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무자산도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회사들은 자사주 소각 대신에 이런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택하게 될 겁니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바꾸게 될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뭐 큰 이슈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경고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느닷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고 미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이들 국가들이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다른 통화를 통해 강력한 미국의 달러를 대체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100% 관세 부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미국이라는 수출 시장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서구 언론들도 가만히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왜 이렇게 강한 경고성 협박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지난 10월 러시아 카잔에서는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냐면 사실 서방 언론들은 브릭스 정상회의를 애써서 의미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잘 보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회의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런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오갔어요. 이번에가 16차 브릭스 정상회담인가 그런데 이번에 그 핵심 논제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지는 서구가 독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자체 내 브릭스 내에 설치해서 서구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서구가 독점하고 있는 게 뭔지 그들은 그래서 어떤 것들을 독립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는 하나는 브릭스 유닛이라고 해서 공동 통화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의 통화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이 스위프트로 대변되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독립해서 브릭스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게 이른바 브릭스 브릿지라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브릭스 회원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브릭스 페이라고. 그거를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지불 시스템으로 한 단계 더 진화시키겠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구의 증권거래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브릭스 자체 내에 증권거래 청산소를 만들겠다. 또 하나는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러시아의 석유나 곡물 같은 거를 운반하는 이런 상선들한테 재보험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릭스는 차제에 재보험 회사도 브릭스 내에 만들겠다. 또 하나는 맨날 그 서구의 신용평가사에 시달리는데 자체 신용평가사도 만들겠다. 그러니까 통화금융 시스템이나 유통 시스템을 서구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은 브릭스 재무부 장관들이 여러 차례 사실 정상회의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그들이 상품거래소, 곡물거래소 혹은 신용평가기관, 그다음에 재보험회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 건지를 그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거의 이 문제들은 확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에서 철수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대신에 그간 쓰던 브릭스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브릭스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신용카드가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이런 앱을 다운받아서 신용카드 대신에 쓸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논의의 핵심은 브릭스 유닛이라는 공동통화를 만들어서 이걸 금과 회원국들의 통화 바스켓을 담보로 하는 그런 공동통화를 만들자라고 논의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중국이나 이란이나 브라질은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여기에 반대를 했어요. 인도로서는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과 척을 질 수는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브릭스 다른 회원국도 이거를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성력이 없고 당연히 모두가 참가해야 되는 건 아니고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 참가함으로써 그렇게 만들자라고 해서 전원이 찬성해서 이렇게
일시단결해서 만들 건 아니고 원하는 국가들끼리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자그마치 134개의 합의사항을 도출한 내용들을 담아서 카잔 선언이라는 걸 브릭스 창설 후에 최초로 채택을 했습니다. 과거에 서방 언론들이 브릭스 정상회의를 폄하했던 것은 그쪽에서는 아무리 논의를 해봐도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실천될 수 있겠어? 라고 해서 이번에 브릭스 정상회의 내용도 그 서방 언론들은 그렇게 이거를 심층적으로 취재하지 않았어요. 그 통해 기사화되지 않아서 서구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잘 모르는데, 이제는 브릭스 자체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그런 공동체로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2023년에 회원국들을 더 받아들여서 지금 9개 회원국이 됐는데, 이들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 면에서도 한 45%나 되고, 그 다음에 구매력 평가 기준 GDP로 봤을 적에 한 세계 GDP의 한 3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미 G7을 능가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13개를 준회원격인 파트너 국가로 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22개 국가로 덩치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처럼 그들한테 도출되는 그런 합의된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았던 브릭스를 앞으로는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관심 있게 주목해야 될 그런 경제공동체로 커졌습니다. 이번 회의만 하더라도 36개국 대표들이 참가를 했고, UN 사무총장 등 6개 국제기구가 참석하고, 총 참여 대표단 숫자만 해도 5,2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단한 규모의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서방 언론들이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걸 들고, 거기서 논의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선 브릭스가 근본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상파울루에서 브릭스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러시아가 스위프트에 대항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브릭스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앞서 브라질이 어떤 내용을 제안을 했냐면, 브릭스 회원국 간의 무역 통화를 만들자. 그래서 외환 의존도를 낮춰서 달러에 우회하는 이러한 결제 시스템을 갖자라고 해서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 결제 시스템과 그 관련 통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무역 통화라는 건 무역할 때 필요하고, 자국의 통화는 그대로 사용하되 무역할 때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달러 대신에 우리가 무역 통화를 쓰자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브릭스가 자체 결제 시스템과 그 무역 통화인 브릭스 유닛을 도입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냐면, 미국이 함부로 스위프트 시스템을 차단시켜서 상대국을 경제 제재를 시키면서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는 그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브릭스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주권과 경제를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자라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 크게 호응한 게 글로벌 사우스, 즉 남반부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이에요. 그들도 이렇게 하면은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보장도 되면서 금융 선진화에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역 통화가 만들어지면 브릭스가 IMF나 세계은행에 대항해서 만든 신개발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행에 약 4조 달러의 무역 통화를 보유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조 달러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미국 연준이 발행한 달러의 본원통화 발행의 규모가 7조입니다. 그러니까 4조 달러는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에 나와 있는 달러 발행액이 7조인데
이 무역 통화를 4조 달러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이죠.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브릭스는 이번에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 통화 도입을 위해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푸틴이 이 화폐를 들고 입장을 했어요. 이 화폐가 바로 브릭스 유닛이라는 화폐인데 이거는 사실은 디지털 화폐입니다. 물론 휴대폰상에 이렇게 보이지만 이건 그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한 이제 디지털 화폐예요. 근데 이 무역 통화의 개념 자체는 1944년 브레트 우즈 협상을 할 적에 영국 대표였던 그 케인즈가 주장했던 무역 통화가 있습니다. 그 방코르라는 무역 통화였었는데, 그러니까 각국은 자기들의 통화를 쓰되 무역할 때만은 이 통화를 써가지고 우리가 정산을 하자라고 해서 케인즈가 생각해냈던 세계 화폐입니다. 이 개념을 이번에 브릭스가 차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유닛이라는 디지털 화폐는 유엔의 산하 기관인 EDS라는 기관이 이미 2015년에 개발을 완료한 탈중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래서 브릭스로서는 이미 개발이 돼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도에 도입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40%가 금이 담보로 쓰이고 60%가 회원국의 통화의 그 바스켓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거는 달러와 같은 신용화폐가 아니라 금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실물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중국, 인도, 러시아, 투르키예 등 이 브릭스 국가들이 그렇게 열심히 금 매집했던 그 이유가 비로소 이제 밝혀진 셈이 됐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중국과 인도는 세계 금 수입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러시아하고 투르키예가 가담을 해서 이 네 개국이 세계 금 수입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해야 되겠다는 건 사실 그들이 이걸 비축해서 미국의 부채를 갚아 나가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현실적으로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추가된 겁니다. 이렇게 중국도 브릭스가 금을 비축해서 그들의 통화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비트코인을 매집해서 그들의 금 매집과 대항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간 사실 심상치 않았던 중국의 금 관리 정책을 보면 크게 4대 정책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입니다. 2위가 러시아하고 호주예요. 그러니까 세계 1, 2위가 다 브릭스 국가들입니다. 그렇게 금 생산을 브릭스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또 금 수입도 브릭스가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이 중국이자 중국이 세계 최대의 금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냐면 한 번 중국으로 들어온 금은 절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금 수출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하이 금 선물 시세를 미국의 금 선물 시세보다 약간 높게 형성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해외에서 팔면은 국내에서 판 것보다 더 손해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금의 해외 유출을 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했던 중국의 관리 정책. 그리고 중국은 채굴업자들이 금을 생산해도 이걸 그들이 함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인민은행 산하의 금 거래소에다만 팔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금의 유통도 중국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금을 관리했던 의도를 이제는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아, 금을 담보로 하는 통화가 탄생되는구나. 자, 그다음에 브릭스는 그들이 스위프트에 대항할 국제결제 시스템인 브릿지라는 걸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들은 사실은 결제 시스템을 투 트랙으로 갖고 있습니다. 브릭스 브릿지라는 스위프트에 대항하는 결제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5개 회원국 간의 CBDC
표준화를 시켜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브릭스페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비자카드하고 마스터카드가 철수시켜서 이제는 러시아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제의 브릭스페이는 이거를 조금 더 그 기술을 집어넣어 가지고 브릭스 국민들이 해외 나가서 신용카드 대신에 이거를 지불 결제 시스템으로 쓰자라고 이거를 지불 시스템으로 개선해서 만들 그러한 거를 개발해서 요번에 사실 시험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항하는 국제결제 시스템이 있고 그간 그들이 쓰던 국제결제 시스템은 신용카드 대신에 해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시스템 내에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국가가 있으면 그거는 자유의사에 맡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합의문을 만들 적에도 이거는 자발적인 국가들 그리고 이건 구속력이 없는 거니까 즉 브릭스 국가는 패권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참여국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김으로써 하고 싶은 국가들끼리 일단은 진행하는 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브릭스 브릿지라는 국제결제 시스템의 강점을 보면 이거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송금 수수료 같은 거를 이제 그들이 이제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브릭스가 만든 게 아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국제결제은행이 이거를 중국하고 홍콩 등 중앙은행과 이렇게 합작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중국 인민은행이 이 국제결제은행의 엠브릿지라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기술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는 사실은 국제결제은행이에요. BIS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갖다 놓고 미국 연준이 사실 분석을 했어요. 이거를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디지털 화폐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까를 분석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걸 쓰게 되면 오히려 달러 사용은 줄어들고 위안화 사용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제결제은행도 이 프로젝트를 지금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술을 브릭스가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원래 엠브릿지였었는데 브릭스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이 결제 시스템을 스위프트에 대항하는 시스템으로 쓰겠다는 게 그들의 요지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릭스 페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각국의 CBDC를 리플이 들어가서 표준화 작업을 해서 이거를 서로 교환하고 거래할 수 있는 이러한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신용카드를 대신하는 그런 결제 시스템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림은 이제 리플이 이렇게 주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브릭스에서는 이 플랫폼에 리플을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 이 그림상의 얘기로 리플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암호화폐 투자분들한테 더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들의 공동통화를 만들려면은 이것도 상당한 시일이 요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당장 무역통화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역통화로서 비트코인을 쓰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브릭스 통화국 간의 통화로 무역을 하자고 그랬는데 막상 무역을 해보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브라질과 중국이 이제 무역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위안화하고 헤아라인데 헤아라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무역업자들이 위안화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국 간 통화를 쓰자고 그러지만 대부분은 위안화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그들이 교육하기에 충분한 위안화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 근데 그들이 달러는 쓰기 싫고 위안화는 모자라고 하니까 무역 통화로서
비트코인을 쓰자라고 이번 회의에서 얘기가 되면서 회의가 끝나고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재빠르게 자세 전환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도 부호들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채굴은 물론이고 암호화폐에 대한 사업 일체를 다 금지시켰었어요. 그런데 10월 말에 브릭스 정상회담을 했는데 11월 달에 채굴을 금지해서 합법화로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미 발효가 됐고, 그다음에 러시아 정부는 2개 거래소를 설립해서 그들의 법정 통화인 루블화를 암호화폐로 교환해주고, 그다음에 암호화폐를 루블화로 교환해주는 이런 거래소를 설립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은 엄격하게 채굴이나 사업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러시아는 이렇게 지금 발빠른 행보를 보였는데 과연 중국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이게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사안이고, 일본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그 유명한 작가인 로버트 키요사키는 여기에 대한 총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브릭스의 암호화폐가 나오면 달러는 붕괴된다. 여러분들 빨리 비트코인 사세요. 이런 총평을 내놨어요. 즉 서방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인데 SNS에 올린 게 브릭스가 만약 달러의 대체 방안을 찾거나 그러한 유사한 행동을 하면은 100% 관세를 때리겠다. 즉 그 얘기는 사실은 1-2% 관세만 때려도 수출입량에 큰 변화가 옵니다. 그냥 100% 관세를 때리겠다는 건 앞으로 미국이 그런 나라하고는 무역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미국이라는 수출 시장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방 그 바네크 그 투자사 같은 경우도 브릭스 국가가 글로벌 무역에 비트코인을 도입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브릭스는 그 논의를 했고, 이렇게 논의된 그 근본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브릭스 국가 간에 지난 2년 동안 이제는 달러 쓰지 말고 자국 통화들끼리 갖고 무역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무역 시장에서 위안화의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무역을 하고 싶은데 위안화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달러는 쓰기 싫고, 그래서 그들이 대안으로 나온 게 공동 무역 통화를 만들겠다는 게 브릭스 조약이고, 그것을 만들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위험하니까 당장 비트코인을 그러면 우리가 무역 통화로 쓰자라는 게 이제 거론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장에 위안화가 부족하냐면, 사실은 달러가 세계 시장에 무역 통화로 쓰이게 된 거는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보면서 사실상 달러를 세계에 이렇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봐야만 달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무역 적자국이 아니라 무역 흑자국이에요. 날로 흑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 있는 위안화도 지금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시장에서 위안화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때문에 브릭스 국가들이 이렇게 무역 통화에 지금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을 담보로 한 무역 통화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우선 당장 급한 대로 비트코인을 무역 통화로 쓰자는 게 그들의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지였어요.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가 중국의 무역 흑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2024년에 무역 흑자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무역 흑자가 큰 나라의 통화는 세계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세계에 나가 있던 위안화조차도 지금 중국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지금 중국의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세계 한 200여 개 중에서 140여 개국이 중국이 그들의 최대 교역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을 최대 교역 파트너로 갖고 있는 국가는 40개 국가뿐이 안 돼요. 이게 벌써 4년 전 자료인데 지금은 이게 훨씬 더 기울어졌을 겁니다. 즉
원래 미국이 디커플링 전략을 들고 나와서 공급망 재편을 외쳤었는데 이게 결국 실패로 끝난 게 제3세계 국가 같은 경우가 경제를 우선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택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무역하는데 실용적으로 자기들한테 이로운 게 사실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위주로 무역 네트워크가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 시장에서는 위안화가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위안화를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보시는 게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다 중국을 최대 교육 대상국으로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미국을 최대 교육국으로 갖고 있는 나라고 여기 유럽 중심으로 황색으로 보이는 게 독일을 최대 교육국으로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압도적으로 중국을 최대 교육국으로 갖고 있는 나라들 숫자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무역 네트워크는 이제는 완전히 중국 중심으로 그다음에 무역 결제를 하기 위한 통화도 이제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 쪽으로 길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결제 비중을 보면 이미 2023년 3월에 그들이 무역 거래나 자본 거래를 하면서 위안화 거래 비중이 달러 거래 비중을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그래프보다도 훨씬 많은 비중으로 위안화가 압도적으로 달러화를 추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은 위안화 중심의 무역 거래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 무역 시장에는 이제 위안화가 이제 모자라는 거죠. 게다가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페트로달러의 균열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선 JP 모건 등이 그들의 자료에서 지난해 곧 2024년 전 세계 원유 거래 양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는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은 사실은 위안화 거래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2022년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적에 중국이 사들이는 원유는 위안화로 거래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인데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유는 많은 양이 위안화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아닌. 러시아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중국과 에너지 거래를 하면서 그건 원유나 이제 가스 같은 것들을 거래를 하면서 위안화로 결제를 받고 있고 또 인도에도 러시아가 석유 공급을 하는데 인도의 대금 결제는 아랍에미리트의 통화인 디르함을 달라라고 러시아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달러를 피해서 회원국 통화로 그들의 원유 거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1974년에 키신저가 사우디 국왕을 만나서 반협박 반사탕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사탕과 채권을 내놓고 앞으로 오펙은 석유를 달러로만 파십시오. 즉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왕 당신의 정권을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거를 거절하게 되면 미국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뿐이 없다라고 채찍을 같이 들고 가서 지금 사진에 보면 이 국왕 표정은 굉장히 얼어있고 키신저는 웃는 모습에 이런 회의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결국 이때 맺은 협약이 미국 사우디인가 50년 만기의 양국 간 군사경제협정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경제협정이 이게 일명 페트로달러 협정이에요. 이게 사실상 내용은 석유를 달러로 팔라는 내용인데 이때 사우디의 군사나 경제를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그 협정 명칭은 군사경제협정입니다. 이게 50년 만기가 돼가지고 올해 6월 달에 미국이 연장을 요청했을 적에 사우디가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석유를 달러로만 판매해야 되는 의무는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들의 의견은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브릭스에 가입 신청해 놓고도 아직 브릭스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릭스와 미국 양쪽에서 아직까지는 상황을 관망하면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일단 지난해부터 페트로달라는 지금 균열을 맞아서 석유의 5분의 1 이상이 달러가 아닌 위안화나 다른 통화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브릭스의 그 무역 통화에 암호화폐가 추가된 그 논의사항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브릭스 유닛을 금과 회원국 통화 바스켓으로 담보물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그들이 무역 통화에 비트코인을 쓰다 보면 비트코인도 그 담보물의 하나로 들어갈 것 같아요. 원래 지난해만 해도 러시아가 주도할 적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브릭스 공동통화에 금과 리튬 등 희귀 원자재들을 집어넣어서 실물화폐를 만들겠다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계획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그 담보물이 이제 금과 통화 바스켓으로 바뀌었는데 그들이 이제 무역 통화로 비트코인을 쓰기 시작하면 비트코인도 당연히 이 담보물에 추가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이게 미국으로서는 어떤 구실을 갖다 주냐면 그들이 사실 트럼프가 얘기하는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게 과연 실현이 되겠어? 라는 시각으로 미국인들은 많이 바라봤어요. 실제로 폴리마켓이라고 보이는 배팅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실현 가능성을 한 30% 내외로뿐이 지금은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스에 그 배팅하는 사람이 한 30%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는 브릭스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 매집에 나서게 되면 미국이 당연히 비트코인을 그대로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데 현실적인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실행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부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그 마이클 노보그리치라는 대표는 블룸버그 TV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브릭스나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구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지 않아도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는 비트코인 유동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3년 전만 해도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한 330만 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한 250만 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사이에 한 80만 개가 줄어든 거예요. 즉 그 얘기는 개인 지갑으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 사면은 자기가 오랜 기간 이거를 갖고 있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선회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총 발행 개수는 2,100만 개입니다. 그런데 이미 95% 정도는 채굴이 끝났어요. 나머지가 한 5% 남았어요. 그리고 채굴한 물량 중에서도 400만 개 정도는 이 초창기에 이게 유실이 됐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유통되는 물량이 1,700만 개가 좀 안 되는데 이미 개인 지갑으로 퇴장한 게 그중에 85%예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는 한 15%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장을 기관이 주도하고 이제 기업들이 사기 시작하고 국가들이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게 되면 이 퇴장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도 그레션 법칙,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시중에는 인플레이션 통화들이 주로 쓰이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가치가 상승하는 통화는 장롱적으로 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퇴장이 가속화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급등하게 되는 거죠. 사실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이야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재집권을 하면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가 입장을 바꾼 것은 비트코인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 위함일까요? 예,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암호화폐 투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 걸 내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표심 잡기 위해서 내놨다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루미스 상원이 내놓은 법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선 루미스 상원의원이 직접 그 내시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한 얘기를 좀 들여다보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만들려는 비트코인 준비금을 통해 미국은 5년 동안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5%인 100만 개를 모을 것이고 이를 최소 20년 이상 보유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20년 후에는 미국 부채의 절반을 비트코인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미국의 부채를 갚겠다라는 게 주요 이유였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선은 미국 정부가 몰수한 비트코인이 지금 한 21만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12개가 있는데 그들이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5년 동안 이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특별하게 세금을 올린다거나 국가 예산을 갖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요지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여기에 어떤 얘기가 더해지냐면, 미국에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금증서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면은 생각보다는 쉽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브릭스로 인해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브릭스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무역통화로 쓰면서 그들이 매집 경쟁에 나오면 결국 미국과 브릭스 간에 비트코인 매집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텐데, 즉 그로 인해서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의 당위성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 부채를 갚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양 진영 간의 문제로 이게 현실적인 이유가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브릭스발 뉴스가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팩트 기사들이 아마 종종 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 비트코인을 무역통화로 쓰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생활 속에 한 발자국 더 깊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상자산이 옛날에는 자산시장에서 변방 취급을 당했는데 지금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의 거래량이 나스닥의 거래량을 추월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사정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것보다도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상자산이 자산시장 중에 변방 혹은 일부가 아니라 자산시장 중에서도 가장 거래량이 많은 시장으로 등극을 하게 된 그러한 전환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거를 투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현대사를 이끄는 주요 변화의 틀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의 도도한 3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중앙 집권의 탈중앙화예요. 이게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미디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방송사나 신문사 등 언론사가 주요 정보의 공급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공중파보다는 개인들이 하는 유튜브가 영향력이 더 커졌어요. 이게 단적으로 중앙 집권의 탈중앙화입니다. 이게 미디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정보혁명을 통해서 아날로그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지폐 같은 건 이제는 없어질 거예요. 이게 디지털 화폐로 다 변환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금융통화 부분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있고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아날로그는 디지털화 될 겁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흐름이 중요한 게 여태까지는 정보가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보뿐만 아니라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온체인화 위에서 정보와 가치들이 소통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도 여태까지는 온라인을 수단으로 삼았는데 앞으로 금융과 가상자산이 융합을 하면서 이제는 온체인 위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중앙집권의 탈중앙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 온라인의 온체인화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현대적인 3대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가상자산이 우리 금융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등 같은 가상 생태계도 들어오면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실생활 속으로 들어올 겁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주총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는 안 되었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을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징성이 있고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MS처럼 그런 거대 기업에서 이런 게 주총에 의제로 나와서 표결까지 갔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시간의 문제지 많은 기업들은 이 방향으로 갈 뿐이 없을 겁니다. 이미 파급 효과는 어디서 나왔냐면 아마존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갖고 있는 그 사내 유보금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또 다른 데서도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주식 그 가격하고 실제로 그들의 그 회사 자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피해가기 힘들 겁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은 가상의 금과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금과 비트코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죠. 금은 실물 금이고. 근데 마이크 셀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300만 달러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뻥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뻥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상승이 연평균 한 55% 정도 됐어요. 그런데 마이클 셀러가 전망한 거는 이건 연평균 한 30% 정도로 이게 추정치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연 한 30%씩만 올라가면은 20년 후에 1,300만 달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재 약 900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시장 가치는 2조 달러에 불과하지만 20년 후에는 이게 280조 달러로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채권이나 주식 등 금 등 전통 자산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캐시 우드는 또 어떻게 전망했냐면 2030년에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금시장의 규모가 비트코인 시장의 딱 10배입니다. 지금 옆에 그 그림에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세계 자산 수입 8위로 1.75조 달러인 데 비해서 금은 이게 17조 달러 좀 넘어요. 그게 딱 10배인데 이들이 비록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들이지만 비트코이너들이지만 이들의 전망대로라면 앞으로 5년 이내에 비트코인이 금시총을 추월합니다. 그러니까 전망을 좀 늦춰보더라도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금시장을 추월하게 되는 거죠. 빠르면 5년 이내, 늦더라도 10년 이내에는 비트코인이 아마 금시장을 추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0만 달러가 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지 또 다음 목적지는 어느 정도 가격선이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상징성이라는 건 뭐 저는 크게 거기다 그 방점을 짓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이게 20만, 30만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 목적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상승 장세가 지속될 거다.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하는데 취임하고 한 5개월간은 또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고 그러면은 탄력을 받겠죠.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데서 그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들은 어떻게 예상하냐 하면 빠르면 올 연말에 비트코인이 12만 5천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늦어도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 20일 경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로 2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그들이 전망을 해요. 그들의 전망에 제가 동의하는 이유는 그들은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이었을 적에 이미 그때 1억을 돌파한다라고 예견했던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좀 신뢰도가 높은데 하여튼 그런 전망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이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싼 걸까요? 그래서 매수 찬스인 건가요? 아니면 좀 조정이 오면은 그때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매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항상 지금이 가장 쌉니다. 단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비트코인은 사실은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가치 투자예요. 가치 투자.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범들을 만들기 위해서 요번에 이제 책도 썼는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신이 하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하면은 이게 승산이 없어요. 아마추어들은 프로라도 마찬가지예요. 고점과 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합니다. 매월 또는 매주 아니면 매일 자기 능력껏 조금씩 사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사면은 팔지 마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림으로 나오는 트럼프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never sell your bitcoin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는 확신이 갖고 그 가치에 동의를 한다면 이건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비트코인 시세에는 이제 사이클이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사이클이 이제 과거 사이클과 다르게 개인들보다 이렇게 기관들, 큰 손들의 유입이 이제 많다는 게 지금 현 상황인데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의 끝은 예상하는 대로 뭐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 사이클 이론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반감기 8단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이제 그 이론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이 이론인데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이제 반감기가 있는데 이에 따른 반감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을 8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인 오렌지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사이클 이론에 따라서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모델이 현재 사이클에도 유효하며 비트코인 정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상승세가 2019년 3분기하고 2020년 2분기와 상황이 유사하다라고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이 당시 1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2020년 패턴을 따를 경우에 최대 목표가는 26만 2천 달러까지 도달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또 다른 시나리오인 2017년 강세장을 반복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최대 11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강력한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준 것이라고 주 대표는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의 10만 달러 돌파가 이번 상승세의 중간 단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수준은 과열된 상태가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비트코인 8단계 사이클 이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전 그렇게 이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감기는 이건 심리적인 기대치예요. 실제
채굴은 95% 이상이 끝났어요. 이제는 5%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주는 공급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하루에 채굴되는 양이 한 450개인가 그런데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뭐 하루에 9,000개, 10,000개씩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애시당초 수요에 이건 턱간데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따른 데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 의견이고 제 의견을 또 쓰시면 안 돼요.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지 소로스 같은 양반은 재기성 이론으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 재기성 이론이 뭐냐면 내가 확신이 있어서 투자를 했더라도 시장이 다르게 반응하면은 나보다는 시장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반감기 이론이 있지만 나는 이 의견에 크게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의 기대 심리가 이것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내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이 옳다라고 오히려 시장의 기대 심리가 옳다라고 해서 이거를 빨리 본인의 스탠스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기성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 이론이 있고 이대로 만약 시장이 추종을 하면은 자기의 개인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뭐 앞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비트코인은 모아가는 것이다. 또 예. 한편에서는 아니다, 수익 나면 좀 실현을 해야 하고 다시 매수하면 된다, 이런 이렇게 좀 양분된 예, 예.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접근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모아가는 것이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은 적립식 장기 투자가 답이라고 저는 강추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립식 투자는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매입 단가 평준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지 않고 뭐 매월 매주 조그만 물량씩이라도 이렇게 매수해 나가면 나중에는 매수 평균 단가를 이게 낮추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 투자 위험도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수익도 높아집니다. 또 하나는 이게 기간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포트폴리오에서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또 하나는 우선 심리적으로 이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덜해요. 그럼 매월 적금 들듯이 그냥 잊어버리고 계속 사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적금 들어서 목돈을 만들듯이 이게 나중에 목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해나가면 이 변동성 위험에 크게 노출되지 않아요. 설사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변동성 위험에서 축소가 됐고 특히 이번에 계엄령 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했을 적에도 이때 갖고 있던 걸 팔아서 지금 손해 보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한 포모와 포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포모는 가격이 오르니까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고 높은 가격에 사게 되는 거고 포드는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공포에 질려서 팔게 되는 건데 이건 전혀 그런 데 휘둘리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물량을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나서 좋은 거고 그러니까 마음 편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비트코인 시세에 충격을 줄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에서 본 것처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했다는 뉴스 같은 게 나오면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관들이 주도 장세가 됐는데 특히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뉴스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일부에서 소개드렸던 브릭스의 동향, 그들이 비트코인을 무역 통화로 쓰기 시작했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 그것들을 사고 있다거나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호재로 이제 작용할 거예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실현하기로 했다.
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아주 이게 큰 효과를 끼치게 될 거고, 악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트럼프가 암살당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폭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나중에는 이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치가가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 생태계를 튼튼하게 한 투자자 여러분들의 힘이 지금 세상을 바꿔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이거는 악재입니다. 이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의 악재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들이닥쳤다. 이것도 분명히 또 악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 악재 같은 게 흔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호재와 악재들이 아마 비트코인 가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뭐 짧게는 이번 사이클 정점에 얼마 정도 될지, 또 길게는 5년에서 10년 뒤에 어느 정도까지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무한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이게 다른 통화에 대한 상대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달러가 지난 10여 년 사이에 자그마치 얼마나 더 발행됐냐 하면 10배 이상이 발행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금이나 대체 자산은 그만큼 올라야 돼요. 근데 왜 못 올랐냐 하면은 금값이 상승하면은 이건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억눌러 왔기 때문에 대체 자산이 못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그들이 억누른다고 그래서 억눌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다른 화폐들이 그렇게 가치를 희석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올랐을 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체 자산으로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금과 은만 해도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사주니까 저렇게 올랐지, 옛날에는 온스당 2,000불 가까이 오면은 미국이 어김없이 선물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마이크 셀러나 캐시우드의 전망대로라면 앞으로 최소 연 30% 이상씩은 이제 오르게 될 겁니다. 그들의 수치가 좀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그렇게까지는 안 오르더라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라서 이거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가면 또 알트코인도 따라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점은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이 한번 팍 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튀어? 아니면 이제는 고개 숙여? 하는 시점에서 지금 오히려 후자에 가까워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상자산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팍 치고 올라가지 다른 코인들이 이제 뒤쫓아가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시즌으로 비트코인이 쫙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중에서도 메이저 알트코인, 그 시총이 높은 알트코인들이 그들을 쭉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번 쫙 쫓아간다면 어떤 양상이 벌어지냐면 테마별로 유망 테마들이 일종의 순환매가 시작해요. 뭐 예를 들어서 RWA 코인이다, 뭐 인공지능 코인이다, 디파이 코인이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쫓아가면서 이제 그게 순환을 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비트코인 시즌이 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비트코인이 좀 좋다가 알트코인 순환매가 끝나면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또 팍 치고 또 같은 순서로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걸 흔히 비트코인 시즌이다, 혹은 알트코인 시즌이다, 아니면 그 중간 단계다, 이렇게들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거예요. 우선 제가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12월 3일 과열권에 진입했을 때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로 올라가면 이게 알트코인 시즌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비트코인 시즌이에요.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에서 75를 넘어가면은 이때가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12월 3일 날 들여다보니까 그때 78로 75를 넘겼어요. 그러면 이때는 확실히 알트코인 시즌으로 진입을 해서 이때
큰 폭의 이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스텔라루멘 같은 게 500%씩, 리플도 한 400% 이상, 도치도 한 350% 이상. 그때 비트코인은 한 73%뿐이 오르지 않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다른 알트코인은 그것에 대여섯 배씩 오른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나오기 위해서 어제 들어가서 시즌을 보니까 67이에요. 이 위에 조그만 글씨긴 하지만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It's not altcoin season 이렇게 나와요. 즉 지금은 알트코인 시즌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75 이하로 넘었으면은 일단 알트코인 장세가 꺾여가지고 다시 비트코인 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비트코인 장세로 진입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대로라면은 이거 75로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알트 시즌은 여기서 이제 종료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교수님만의 알트코인 투자 원칙이 있으신가요?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변동성에 노출되는 걸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돈이 없잖아요. 처음에 시작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변동성이 적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코인이고 스스로 신뢰를 구축한 겁니다. 반면에 알트코인은 아직 비트코인만큼 그런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변화를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만 해도 도미넌스가 한 52%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총 중에 비트코인이 한 52% 비중이라는 건데 최근에 비트코인 화랑세였을 때 들어가 보니까 한 60%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그게 다시 54%로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2%였다가 60% 됐다는 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치고 올라가면서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0에 있다가 54%까지 비트코인 비중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알트코인 가격이 그때 그만큼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중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중만 봐도 이게 지금 알트 시즌으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이게 비트 시즌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구나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우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알트코인은 99%가 소멸될 코인들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알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그리고 이거 참 부끄러운 통계인데 지난해 통계를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투자 성향이 비트코인 투자 비중은 5.5%뿐이 안 돼요. 우리가 100이라는 투자를 한다면 그중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5.5뿐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95%가 죄 알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알트코인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를 알트코인이 쫓아오지 못해요. 물론 일부는 대박을 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이유가 그 대박을 친 알트코인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누구나 사막에서 바늘 찾듯이 그런 대박의 꿈을 갖고 알트코인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평균적으로 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들은 굉장히 정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알트코인에 몰입되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면 와 들어왔다가 그래서 김치 프로임이 10%도 넘게 형성됐다가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힘을 못 쓰면 이때 와 빠져나가요. 왜 그러냐면 그때 알트코인이 급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다시는 이 시장에 안 들어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장기 투자로 분산 투자로 계속 매집하시고 자기 자본의 한 25% 정도만 여러분이 알트코인 투자로 비중을 조절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더리움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괜찮나요?
맞아요. 이더리움도 알트코인 중에서는 대장 코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해서 다양하게 이제 발전을 할 겁니다. 단 올해 들어와서 레이어 1 코인과 레이어 2 코인이 치열한 경쟁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레이어 1 코인한테 완패를 했어요. 즉 솔라나를 대표로 하는 레이어 1 코인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즉 한마디로 이더리움이 생각하는 6단계 업그레이드 계획이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솔라나 생태계가 이더리움보다는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 비트코인 시세가 치솟을 적에는 10% 옛날에는 막 20%까지 외국 시장보다 더 비싸게 살면서도 막 들어왔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세를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확 줄어들어서 이제 거의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알트코인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자 성향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패시브 펀드 전략이라는 거를 나름대로 명칭을 붙여서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의 도미넌스 비중대로 쫓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 60%,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15%, 나머지 25%를 가지고 알트코인 한다라는 이 철칙만 지키셔도 그렇게 크게 낭패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이 비트코인보다도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이 아니더라도 그 중에 비중의 일부는 관련 주식들에 투자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MSTR뿐만이 아니라 채굴 기업이나 관련 기업들이 다 비트코인보다는 수익률이 지금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다시 패시브 펀드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패시브 펀드가 주식시장에서도 그 난다긴다는 펀드 매니저를 골라주는 액티브 펀드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워렌 버핏이 내기를 통해서도 입증을 했어요.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시브 펀드로 여러분들이 지수 추종 그 전략을 짜가지고 60대, 15대, 25로 하시고, 그렇다면 25% 알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느냐 했을 적에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건 대장 코인들, 테마별 대장 코인들을 고르자 하는 건데, 즉 레이어 1 코인에서는 뭐 솔라나, 그 다음에 인공지능, RWA, 뭐 디파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테마의 대장 코인이나 성장성이 높은 코인을 취해서 한 5%씩 자기 비중, 그래서 한 25%로 한 4-5개 정도를 투자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앞으로 그렇다면 시세를 리딩할 그런 알트코인이 있다면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인데 그 화면에 보이는 이거예요. 레이어 1과 레이어 2 코인은 기술의 개발 방향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심히 추적하셔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올 상반기 그 수익률을 보면 레이어 1 코인의 압승이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레이어 1 코인들이 힘을 쓸 겁니다. 아시다시피 스텔라가 그 생태계에 있는 것들이 이더리움 생태계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스텔라 같은 거를 하나 추천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적 추세인 인공지능 테마, 그 다음에 이 금융산업의 제2의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RWA, 그 다음에 탈중앙금융이 최근 들어서 다시 각광을 받습니다. 디파이가 옛날 여러 사례 때문에 시장이 푹 죽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아들 둘이 이번에 디파이 산업에 뛰어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인지 디파이가 지금 강세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추천드리기는 좀 망설여지는 코인이지만 민코인이 요새 또 시장의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행을 타는 거는 굳이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현실이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그래도 나름대로 생태계를 갖춰가고 있는
민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하나 정도는 택하시는 게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런 코인에 투자하면 정말 폭망한다, 절대 피해야 되는 코인이 있다, 이런 코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건 사실 많은 코인들이 투자하면 폭망합니다. 그러니까는 폭망할 코인을 고르는 것보다는 폭망하지 않을 코인을 찾는 게 순서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폭망하지 않을 거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거, 성장성이 있고 기술의 개발이 유의미하게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도 테마별로 제가 한 5개 고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폭망하지 않을 코인이고, 하여튼 99%는 폭망할 코인이라고 보시고 근처에 가시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렇게 장기 투자보다는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코인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알트코인은 사실 매도 매 시기가 있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는 속 편하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 121선을 기준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사시고, 레드 크로스가 나오면 파세요. 팔아가지고 현금 갖고 있는 것도 이게 훌륭한 투자입니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떨어지는 코인을 잡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을 잡고 있는 게 훨씬 기회적으로도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훌륭한 투자니까 그런 전략을 쓰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 쉬지 못하겠다가 하시는 분들은 클로드 세넌이라는 우리 정보화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횡보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누구나 쫓아갈 수 있어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하고자 하는 코인과 현금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춰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코인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비중이 50대 50이 60대 40이 됐어. 그러면 이 중에서 다시 덜어내가지고 팔아서 현금과 가상자산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다시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매주 해도 좋고 매일 해도 좋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12시면 나는 이거를 맞추겠다.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00% 투자를 했을 적에는 횡보장이 진행되면은 이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는 큰 이득이 없어요. 수익이 안 나. 그런데 설사 이렇게 횡보를 보여도 이 균형복원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분은 수익이 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쉐너원의 도깨비라고 불리는 수익률인데,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단순하게 50대 50으로 맞췄을 뿐인데, 여기는 어떤 이론이 숨어 있냐면, 한마디로 가격이 오르면 팔고 싸면 사는 전략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지만 우리 아마추어가 가장 힘든 게, 우리는 가격이 오르면 사고 가격이 떨어지면 팔아요. 이게 포모 보드 아니? 그런데 이 균형복원 포트폴리오를 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팔게 돼 있고 가격이 떨어지면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모와 포드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그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세가 없이 횡보를 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투자 방법의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책을 출간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책에서 보면은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통화 혁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미래의 달러와 암호화폐는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될까요? 앞으로 통화의 세계는 한마디로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CBDC가 나오게 될 텐데, 이미 나와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 공동체별, 지역별 표준화를 통해서 이게 다기화될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오펙은 오펙 나름대로 자기들의 CBDC를 쓰게 되고, 브릭스는 브릭스 나름대로 쓰게 되고, 남미연합은 남미연합대로 하면서 지금대로 달러 일변도의 패권주의는 그때 가서는 여러 개의 기축통화권이 이렇게 분권화돼요. 그래서 기축통화의 분권화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달러 등 법정통화하고 이런 CBDC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치열한 경쟁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데 기축통화의 분권뿐만 아니라 통화 종류의 다양화가 이제 같이 옵니다. 그런 통화에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화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화폐가 비트코인이에요. 다른 통화들은 달러가 됐건 유로화가 됐건 혹은 그것의 CBDC가 됐건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됐건 이건 다 인플레이션 통화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비트코인이 세계 화폐로 등극하면서 비트코인은 그다음에 정부나 은행이 함부로 몰수할 수 있는 통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몰수 불가한 통화로서 아마 세계 화폐의 위치를 갖게 될 겁니다. 이제 그때 가서는 비트코인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궁극적인 세계 화폐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까요? 이 책은 제가 비트코인 확신범들을 양산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자산이 아니고 이건 꾸준히 적립식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샀다가도 팔게 돼. 그랬다가 또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게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를 자산화시키는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확신을 갖게 되면 누구나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는 정석 투자를 해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는 비트코인 비중이 다른 알트코인보다는 더 많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그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지 말고 알트코인은 사실은 위험한 통화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들어와서 쪽박차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그런 길로 가십사라는 의미에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시려면 사실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로 권해드리는 게 공부하십사. 그리고 또 공부하십사. 그래서 관련 책들을 정말 가능한 한 많이 읽어보십시오. 각자 나름 주장하는 것도 틀리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드려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에 노출되는 거를 극히 자제하십시오. 투자 시장에서는 쉽게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데 욕심을 부리면 잘못하면 쉽게 잃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장은 위험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가능한 보수적으로 워낙 시장이 위험한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크고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고 변동성 노출을 자제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이러한 원칙들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